신고 납부 들어왔습니다. 역시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 양도소득세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자, 갑시다. 여러분이 또 중개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죠.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과세표에다 세를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나온 산출세액을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할 거냐 그 얘기죠. 신고 납부에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 별표 3개 일단 나온다 생각하시고 꼭 준비해 두셔야 되죠. 자, 한번 잠깐 보죠.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매년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을 1과세 기간으로 하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해서 소득 발생년도 다음 연도 언제? 5월 달에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요때 요 5월 달에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즉 소득 발생년도 언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올해 내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그에 대한 양도세는 내년 5월 달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다음 연도 5월 달이 돼야 돈이 들어오는가. 과세관청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네가 당해년도에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를 하면 그 양도 물건에 대한 소득세를 원칙은 언제 해야 되지만 다음 연도 5월 달에 해야 되지만 한꺼번에 소득세 많이 내면은 그만큼 부담도 커지고 또 들어오는 돈도 시기도 늦어지니까 양도하면 그 양도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양도일로부터 일정한 기한 이내에 그 양도 물건에 대한 뭐를 소득세를 어떻게 하라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죠. 결국 양도를 하면은 당해년도에 양도 물건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하는 걸 요걸 바로 뭐라고요 여러분? 예정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요 5월 달에 하는 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정 신고 납부를 한다. 요걸 일단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양도소득세 신고는 몇 가지다? 2가지다. 뭐와? 확정 신고와 예정 신고죠. 그럼 뭐가 원칙이고 확정 신고가 원칙인 거고 예정 신고가 예외인 거죠. 그럼 누차 강조하는 거. 원칙과 예외로 구분할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 예외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정 신고 납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뭐. 확정 신고는 시험에 나와도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답은 항상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예정 신고에서 찾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정 신고에서 정리할 거 딱 전체 포맷 잡으면 첫째, 신고 대상자죠. 누가 해야 될 거냐 그 얘기죠. 두 번째,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신고 기한이죠. 셋째, 그러면 이러한 신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포맷 잡으시고요. 어쨌거나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이거란 얘기죠. 신고 대상자는 별표 하나 정도. 그리고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했을 때 이거 올해 또 개정이 이루어졌네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포맷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갑시다. 예정 신고는 누가 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신고 대상자. 그러면 이때 신고 대상자는 결론은 양도소득세 과세 물건을 당해년도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 사람이면 다 하라 그 얘기죠. 뭐. 결론 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뭐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예정신고 의무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주식 등을 양도한 자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뭐 확인만 하시 바랍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죠. 여기서는 단 양도하는 가지서 양도 차익이 모이거나 제로이거나 없거나 양도 차익이 없다. 즉 양도가가 필요비가 같은 거죠. 또는
오히려 나는 필요 경비가 더 크다.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도 뭐는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신고는 하라 그얘기죠. 양도책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는 걸 신고는 해다오 그 얘기죠. 이해하셨죠, 여러분? 예. 그럼 얘는 왜 신고를 했냐? 납부할 게 없는 거라는 걸 얘기해달라는 얘기죠. 납부할 게 있는데도 납부를 안 하는 건지, 납부할 게 없어서 납부를 안 하는 건지 신고는 해다오 그 얘기 여러분. 네. 그러면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하죠. 뭐 신고 기한이. 이때 신고 기한도 역시 원칙과 예외로 구분해 볼 수가 있네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예.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때 예정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자, 여기 잘 보셔야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무슨 날? 달의 말일이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예정 신고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죠. 말일이. 그래서 예정 신고하는 소득,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 성립일이 언제냐? 그러면 언제라 되느냐? 과표가 발생한 달에 뭐 말일. 로부터 자 이걸 계산점 잡고 몇 월 이내가 되는 거죠? 2월 이내다 그 얘기죠. 그럼 오늘 며칠이죠, 여러분? 4월 22일. 그럼 오늘 4월 20일이 양도했다. 그러면 요 날에 속한 달의 말일 4월 말일을 기산점 잡고. 그래서 요 날이 양도일이고 요 날이 예정 신고는 납세 의무 성립일이고 그리고 요로부터 몇 월 이내? 2월 이내. 요게 바로 뭐가 되는가? 예정 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 말까지죠. 그래서 항상 기한은 말일 기준이죠. 말일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일, 31일, 28일, 29일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말일로 몰고 가라면 된다니까. 근데 예외가 있죠. 역시 시험은 뭐야? 예외죠. 뭐 예외. 일단 예외 몇 가지 잡을 수 있죠, 여러분? 2가지 잡을 수 있나요? 첫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디 안에 있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자, 요게 조건이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매매로서 자, 요게 조건 어떤 조건? 허가를 받기도 전에 뭐 했다? 대금을 청산했다 그 얘기죠. 요게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허가 전 대금 청산. 즉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이라 뭐 한 걸로 보는데 양도한 걸로 보는데 이게 양도일이 되죠. 근데 문제는 지금 아직 이날 현재 허가를 받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럼 요 때는 요 날에 우리는 양도한 걸 봐, 안 봐? 안 보는 거죠. 왜? 양도를 안 보죠? 무효인 상태니까. 그리고 나중에 뭘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얘가 토지 매매가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가?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양도일 기준이 아니라 어떤 날 기준이 되는가? 허가일 기준이죠. 허가일. 자, 요게 차이점이죠. 여기는 양도일, 대금 청산일 기준인데 여기는 대금 청산일 기준이 아니라 허가일 기준이다라는 게 특징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허가일이 속한 달에 나머지는 똑같은가, 그죠? 달의 말일로부터 몇 월 이내가 되는가? 2월 이내가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요때 양도일은 4월 22일인데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인의 토지 매매에서 허가를 받기를 5월 2일 날 허가를 받았다. 자, 이제 사례 하나 더 만든 거죠, 여러분? 양도일은 4월 20일인데 아직 이때 허가를 받지 못하고 허가는 5월 2일 날 허가를 받았다죠. 그러면 4월 20일 현재 요 토지 매매는 무효. 그리고 요때 허가를 받았을 때 유효. 그럼 요 날을 기준하라는 얘기죠? 그럼 이때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되는가? 5월 말 기준 해놓고 2월 이내는 언제? 7월 말까지 있죠, 뭐. 자, 이런 거 사례 문제로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예외가 하나 더 생겼죠. 바로 뭐죠, 여러분? 부담부 증여죠. 부담부 증여로서 채무 인수액은 우리 원칙 뭐로 보는 거죠? 유상. 그래서 요거 뭘로 봤어? 양도로 봤던 거죠. 그럼 결국 부담부 증여는 두 개를 내야 되는 거죠. 채무 인수액에다 뭐 양도소득세, 나머지 부분에는 뭐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증여세와 맞춰주기 위해서 이때는 바로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자 여기는 2개월 이내가 아니라 몇 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죠. 3개월 이내. 그래서 요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는 건지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만. 결국 출제는 포인트 갖고 장난쳐요. 아무거나 말장난 갖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의하면서 포인트 잡아드린 거죠. 그럼 요게 바로 뭐가 되냐? 요게 증여세 신고 기한이야, 여러분. 증여세 신고 기한.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증여세 따로 하지 말고 증여세 신고할 때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 415쪽에 나와 있는 거죠, 뭐. 다만 올해 거기 개정된 거는 딴 게 아니고 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면서 허가가 나기도 전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어떻게 됐다고 지정된 게 해제가 됐을 때는 그때는 어떤 날 기준이다? 해제일 기준이다. 그 얘기야, 여러분. 별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양거래 본 주식. 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여러분 이나 동그라미 한번 칩시다. 반기죠. 반기. 양들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몇 월이냐? 2개월 이내야. 아까 우리 부동산은 뭐죠? 월별 기준이죠. 저기 말일, 달의 말일이랬죠. 달. 그래서 부동산 등은 월별 기준인데 주식 등 이때는 주식은 거래 빈도수가 높아나죠. 높아야 매일 하루도 여러 번 하는 사람이 있어.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스틱으로 본다든지 틱으로 본다든지 분단위로 하는 사람들도 많아. 거의 대부분 일러 그런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은 거래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얘는 몇 개월 단위로야? 반기니까 몇 개월 단위야? 6개월 단위죠. 6개월 단위. 작년까지는 분기별 3개월 단위였다. 올해부터는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면 되는가? 2번. 부동산은 매달 양도해서 몇 번? 12번. 근데 부동산은 거래 빈도수가 거의 없죠. 인생을 통해서도 몇 번이잖아.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없고 인생을 통해서라도 매일 하래도 난 할 수 있어. 뭐 양도를 안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됐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뭐 다음 페이지 4번 예정신고서 제출서 이런 건 안 보셔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예정신고 납부. 저 신고기한 내 뭐 하라는 얘기 여러분? 납부하세요. 그 얘기죠. 납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번이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요인제 누진세율 적용 대상할 때 합산가세 문제인데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7번 보죠.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자, 지금부터는 뭐 하냐면은 자, 그러면 이러한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졌을 때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봅시다. 자, 신고 납부를 했답니다. 그러면 요거는 왜 얘기하냐면 예전에는 예정신고 기한에 신고 납부를 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지금은 세액 공제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음 연도 5월달 내 걸 미리 냈으니까 그 선납 기간에 대한 이자 비용으로서 공제를 해줬어. 몇 프로 공제해주냐? 10% 공제해줬어. 그럼 10% 공제하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큰 거 10%면 여러분이 1년간 세금을 안 내고 1년 해봐요. 여러분 여기 우리 1층인가 어디 보면 2층 예. 특판 정기예금 특판 많은 이율 준대. 그래봐야 2% 3%도 안 되는 거죠. 그럼 10% 공제해 준 거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원천징수 등 다른 문제와의 형평성의 문제상 세액 공제 제도가 폐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론 지금은 예정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했더라도 할 걸 한 거로 보기 때문에 세액 공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신고 납부를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부과되는 거야?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가산세.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뭐죠?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죠. 몇 프로 때려야죠? 응?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20%죠. 요 가산세는 우리가 어디에서 했냐면 조세 총론에서 했어. 했는데 신고는 했는데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어떻게 했다? 적게 했다. 그러면 요건 뭐죠? 과소신고 가산세죠. 몇 프로죠? 10%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확정신고 기한까지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즉 다음 연도 5월 달까지 계속해서 신고를 안 하고 있어. 예정신고도 안 했고 예정신고도 안 했고 모두 확정신고까지 계속 신고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또다시 가산세를 때린다? 아니 또다시 가산세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20%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신고 기한까지 계속하지 않았다 하여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다시 때리지는 않겠다. 이제 가산세 몇 번만 때리라는 얘기야. 한 번만 때려라 그 얘기야 여러분. 한 번만. 신고를 했는데 적게 신고했대. 그래서 몇 프로 부과됐어? 과소신고 가산세 10%였어. 근데 이 사람이 확정신고 기한까지도 그 과소신고에 대한 별도로 수정신고가 없대. 그럼 또다시 가산세 때린다고? 아니. 근데 올해 개정된 건 요거야 이제. 그러면 예정신고 때 신고를 안 했는데 확정신고 때 신고를 했대.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는 했대. 그러면 이때는 저 무신고 가산세 20%에 50%를 깎아줍니다. 그럼 결국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10%만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때 신고를 적게 했는데 확정신고 때 그에 따른 정당하게 수정신고를 다시 했대. 수정신고를 했대. 자, 여기는 다 납세 문제가 공통점이와 했다라는 게 공통점이야. 예정신고 때는 미비사항이 발생했지만 확정신고 때는 제대로 했다 그 얘기야 결론. 그러면 적게 신고했을 때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죠 여러분? 10%죠. 근데 확정신고 때 뭐는 해줬대 다시? 제대로 수정신고했대. 그러면 요때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에 50%를 깎아줘. 그럼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 여러분? 5%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요게 바로 올해 2018년 개정상 시행령 추가 개정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18초 한번 잠깐 보실래요? 자, 개정 대비표 나와 있죠, 여러분? 그 맨 밑에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뭐 했다? 신고를 하거나 뭘 했다? 수정신고했다. 그럼 몇 프로 감면해 준다? 50% 감면해 준다. 그래서 요거는 소득세법 규정이 아니라 요거는 국세기본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국세기본법 규정입니다. 가산세 자체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는 양도를 했는데 그 양도에서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너 왜 그 신고 안 해서 해야 되는데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뗀다고요? 20%. 했는데 내가 세법을 잘 몰라서 적게 신고했대. 그러면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뗀다고요? 10%. 이제 문제는 언제까지냐면 확정신고 다음 연도 요때까지 계속해서 신고를 안 하고 있더란 얘기야. 언제까지도 확정신고 기한까지 계속 신고 안 한 거야. 초지일관이죠. 그러면 너 왜 확정신고 기한까지 다시 안 했네? 또 다시 가산세를 떼는 것은
아니다. 왜? 이미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때린 상태니까. 별도로 수정신고를 적게 했는데 예정신고 때 적게 신고인데 확정신고 기간까지 별도로 수정신고도 없다. 그럼 또다시 가산세 때린 거다? 아니. 가산세는 몇 번? 한 번만.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근데 나는 이 사람은 당초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야? 20%. 근데 언제까지는?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는 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네가 자발적으로 했으니까 그 자수한 거를 보는 거야. 그럼 주면 죄를 어떻게 하는가? 깎아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원래 몇 프로 때려야 되지만 20% 때리지만 네가 늦었지만 확정신고 기한까지라도 뭐 했으니까 신고했으니까 요 놈의 몇 프로를 50%를 깎아줄게 그 얘기야. 그럼 결론 요때는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리는 얘기야? 10% 때려라 그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네. 자, 예정신고 때 난 신고를 했다? 신고는 했는데 법에 따라서 신고할 금액보다 뭐 해서 적게 신고했어. 적게. 그러면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서 10%. 그럼 적게 신고한 걸 확정신고 기간까지 수정신고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또다시 안 한 것에 때리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야. 그런데 확정신고 기간까지 뭐는 했다? 수정신고는 했다. 얘는 안 한 거고 얘는 한 거. 요게 차이점이야. 그럼 유도하는 거지. 너 늦었지만 늦게라도 하면 좀 깎아줄게 그 얘기야. 그래서 수정신고 했으면은 원래 요때 과소신고 몇 프로? 10%에 몇 프로를? 50% 깎아줄게 그 얘기야. 그럼 10% 50%는 몇 프로? 5% 깎으니까 이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 5%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요게 올해 2018년도 개정사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419쪽에 확정신고가 나와 있네요. 확정신고는 크게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하는 거죠, 뭐. 자, 그러면 2번 확정신고 의무자 볼까요, 한번? 역시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에는 거저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죠, 뭐. 이때 과세 표준이 없거나 즉 과표가 얼마라는 얘기야? 제로. 또는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뭔 하라? 신고는 하라. 결손금은 과표가 마이너스가 나온 걸 말해. 불쌍한 놈이죠. 남들 이익 날 때 나는 뭘 받는가? 손실 보는 거야. 주식 투자하는데 지수는 막 올라가고 지금 코스닥도 900 치고 올랐다 잠깐 꼬리었다 다시 900 올라가고 올해 연말까지 1000을 초과할 것이다. 그리고 코스닥 뭐 펀드가 생겨가지고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거다 하고 막 지금 주식시장 난리가 났어. 근데 내가 가진 주식은 안 올라가. 그러면 사람은 돌아버리는 거야. 남들 다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더라. 근데 나는 합격 못했다. 돌아버리는 거야. 얼마 안 남았다. 이제 벌써 4월 말이야. 5, 6, 7, 8, 9 이제 10개월도 안 남아. 6개월도 안 남는 거야.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다음 5월 달부터 여러분 승부수 뛰어야 돼. 승부수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1차 공부하시면 1차에다 그냥 집중해야 됩니다. 5월, 6월 달에 1차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2차는 계속 수업 들으면서 감을 잡고 유지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스타일이고 복습은 1차를 해줘야 돼. 제가 볼 땐 그래요. 1차 해갖고 빨리 1차를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 나머지 7, 8, 9, 10에 2차까지 같이 치고 나간대. 5월, 6월 달까지 1차가 점수가 안 나면 여러분 이제 7월 달부터 고민한다. 원장한테도 고민하고 옆에 언니한테도 고민하고 아저씨한테도 공부 맨날 하고 고민만 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공부는 안 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하다 그냥 시험 볼 때까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다 내년에 다시 접수하세요. 아니요, 진짜 여러분, 정말 5월달, 6월달은 올해 합격하기는 전초 1단계야. 승부수 뛰어야 돼요. 5월달, 6월달에.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크게 긴장하는 감은 별로 없어. 거의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똑같아. 하고 나왔다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안 돼요,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릴게요. 5월달에 정말 한번 승부수 뛰어야 돼. 예. 자, 그러면 확정신고 문제 한번 잠깐 봅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해도 뭐는 해야 된다, 여러분? 신고를 한다. 근데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나는 양도할 때마다 뭐 했어? 예정 신고를 다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은 5월달에 또 해야 되는 거냐? 아니, 그렇지는 않다. 그게 바로 여러분 양가로 2번입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는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해도 좋다 그 얘기입니다. 뭐 했으니까 이미? 예, 그런데 동그라미 1, 2, 3에 해당할 때는 예정 신고를 했어도 확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애들은 주로 무슨 대상이냐? 누진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누진세율 적용.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당해년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 신고를 2회 이상 이미 했는데 그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자 밑줄 뭐를 하지 않았대? 합산하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2번은 아까 우리 양도소득 기본공제 할 때에 감면 대상과 비감면 대상이 섞여 있을 때는 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어디서 하라고 그랬죠? 비감면 대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어떻게 되면 달라질 때는 확정 신고해야 된다 그래요. 아까 제가 이거 했었죠. 여러분. 맨 처음에 토지를 양도세 기본공제 250을 받았죠. 그래서 과표가 나고 산출세액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가 무슨 대상이고 감면 대상이고 또 올해 비감면 대상을 양도했다. 그러면 여기서 공제하지 말고 여기서 공제받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출세액이 달라지죠. 그거 하라는 얘기야. 확정신고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거는 뭐 주식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하면서 감면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했고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어떻게 된다? 달라진다. 아까 양도소득 기본공제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죠? 다음 연도 5월 말. 다만 역시 아까 우리 요거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 이 매매로서 허가를 받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그때는 허가일이 속한 달의 말인데 요거는 확정신고 똑같은 거죠. 뭐. 또는 허가를 받기 전에 저 허가 구역 제도가 어떻게 했다? 해제됐다. 그럼 그 날 기준으로 해갖고 다음 연도 언제다 여러분? 5월 말이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출 서류 보실 필요 없고요. 5번 확정신고 납부 예정신고 기한까지 뭐만 하면 된다 여러분? 납부하면 된다 그 얘기죠. 납부는 어디 가서 하라? 은행에 가서 하라 그 얘기죠. 뭐. 됐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신고는 크게 뭐 정리할 내용은 없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21조 납세의무 편의제도 분할 납부 보죠. 자, 옆에다 적어냈죠. 뭐는 없다 여러분? 물납제도 없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분납을 할 때는 반드시 재산세, 종부세와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첫째, 분납 대상자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납 기한이죠. 세 번째가 분납세액이죠. 딱 세 가지 포맷 잡아놓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분납도 가끔 물어보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같이 볼까요, 여러분? 421조 분납 대상. 거주자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 밑줄 예정신고 납부세액 또는 확정신고 납부세액. 즉, 분납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모두 인정된다는 얘기죠. 다만 각각 밑줄 얼마죠, 여러분? 1,000만 원 초과.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죠? 1,000만 원 초과. 그러면 여기서 꼭 비교하라고 했죠. 뭐와? 재종과. 재종이 뭐야, 여러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는 얼마였죠? 그렇죠. 옆에다 적어놨죠. 재종은 500만 원 초과자인데 양도소득세는 1,000만 원 초과자다. 비교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원래 1,000만 원 초과가 원칙입니다. 1,000만 원 초과가. 근데 재종은 보유세니까 매년 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좀 더 완화해서 500만 원 초과. 원래는 기본적으로 납세의무 편의제는 얼마 초과다? 1,000만 원 초과일 때만 인정합니다. 다만 재종만 예외적으로 500만 원으로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예정신고 분납 대상, 확정신고 분납 대상 다 얼마 초과? 1,000만 원 초과자. 그럼 분할 납부 기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몇 월 이내 여러분? 2개월 이내. 저거 그거는 재종 동일하죠. 이거는.
특히 재산세가 올해 45일에서 며칠로 바뀌었죠? 2개월로 바뀌면서 예,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분납기는 얼마? 2개월 이내죠. 자, 분할 납부 가능해. 이걸 자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분할 납부 가능해. 분납세. 이거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 신고 기한 시 납부하는가, 분납 기한 시 납부하는 걸 말하는가. 저거 이 분할 납부 가능한 분납 기한에 납부하시는 걸 말하는가, 분납 기한 때 낼 수 있는 세액을 말하는 거야. 당초 예정 또는 확정 신고할 때 내는 금액이 아니라 언제 때? 분납 기한 시 납부할 수 있는 최대 세액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때 분납 기한, 즉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그 얘기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면? 2천만 원 이하. 즉 1,000만 원 초과돼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을 뭐 하는 금액?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 중에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죠. 이걸 또 곡해하는 분이 계시네요. 1,000만 원 초과 금액, 그러니까 1,100, 1,200, 1,500을 내는 걸 말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납부할 세액 중에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그럼 1,800이 나왔다. 그럼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800만 원을 당초 기한 때 2개월 후에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2,000만 원 초과한다. 그럼 몇 프로 여러분? 50% 이하죠. 50%. 자, 그러면 요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오늘 며칠이에요, 여러분? 4월 22일 날이 양도일이야. 그러면 그에 따른 예정신고기는 언제고? 4월 말일 기산점 잡고 몇 월까지야? 6월 말까지가 뭐예요, 여러분?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세액을 계산해 봤더니 양도소득세가 1,800만 원이 나왔대. 얼마? 1,800. 그럼 나는 얼마 초과했으니까? 1,0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뭐 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이때 분납 기한은 언제란 얘기야? 분납 기한은 언제다고? 아니, 예정 신고 기한 또 2월이라니까. 언제야? 8월 말까지죠. 그러니까 예정 신고 기한 6월 말에 한 번 내고 분납 기한이 8월 말에 한 번. 그래서 몇 번으로? 2번으로 하여 분할해서 납부하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때 분납세, 즉 분할 납부 가능세. 그러면 분할 납부 가능세는 언제 걸 내는 거야? 분납 기한 때 내는 걸 말한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써져 있죠. 얼마네? 지금 여기 1,800이 얼마 이하에 어디에 걸렸어? 2천만 원 이하에 걸렸죠. 그러면 분납 기한에 납부할 수 있는 세액은 얼마냐 그 얘기야. 그러면 얼마 돼서 여러분? 거기 얼마 돼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0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 중에서? 1,800 중에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그럼 얼마야?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요거를 분납 기한 때 낼 수 있는 최대 세액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마 이하를 내라는 얘기야? 800만 원 이하를 분납 기한 때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 예정 신고기에는 얼마를? 1,000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정 신고기한 때 800을 내고 이 분납 기한에 1,000만 원을 내겠다. 이럴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만약에 이렇게 내면 이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 바로 뭐가 되는 거냐? 납부 불성실 가산세 200만 원 차익에 대해서 가산세 부과되는 거죠. 얼마 적게 납부했다고? 200만 원 적게 납부했다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돼. 야, 나 이때 1,500을 내고, 이때 1,300을 내고, 이때 500을 낼게. 이건 인정돼? 이건 된다고. 1,000만 원 이상만 내면 되는데 얘는 1,300을 내줬잖아. 그건 인정한다. 800만 원까지 얘는 500만 원 내고 그건 인정해 준다고 이거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재산세, 종부세와 똑같은 개념이야. 다만 재산세는 500만 원 초과돼 1,000만 원 이하일 때 요거로 가는 거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죠. 재종은 500만 원 기준이잖아. 500만 원 초과할 때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얼마? 거기는 1,000만 원이고 여기는 1,000만 원 기준이다 보니까 2,000만 원 기준 잡은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자, 이번에는 4월 20일 날 납부할 양도세 봤더니 자, 8,000만 원이 나왔대.
흥이 아니야. 양도세는 이렇게 기본이 1억 넘어가는 거 허다해. 그래도 마음은 뿌듯하죠. 8천만 원씩이나 세금을 내더니. 남들 8천만 원 1년 내내 벌 때.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이게 분납기할 때 납부하시는 세금은 얼마냐 얘기야. 그러면 2천만 원 모을 때는 초과할 때는 그 납부할 세액이 몇 프로에서 50% 이하. 그러면 요때 분납기할 때 납부하는 최대 세금은 얼마냐 얘기야. 4천만 원 이상이야 이하야.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초 예정신고에는 얼마를 4천만 원 이상을 내줘야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상을 말하는 거, 요거는 이하를 말하는 거야, 요 표시가. 그러면 세무서장, 나 요때 6천만 원 내고, 요때 2천만 원 낼게. 돼, 안 돼? 된다고, 이거는. 근데 거꾸로, 나 요때 예정신고 기한 때 2천만 원 내고, 분납 기한 때 6천을 낼게. 이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됐어요, 그러면. 그러면 거기 분할 납부 신청 기한 거기까지 봅시다. 요즘은 자꾸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오네요. 실무 절차 규정. 자,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밑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서에 분할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언제까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밑줄 예정신고 기한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분납을 어떻게 된다? 신청하여야 한다. 그럽니다. 적으세요. 단 허가는 필요 없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님. 즉 과세관청 세무서장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 허가는 필요 없어. 분납은 여러분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단독행위가 뭔지 다 아시죠? 이제 민법 다 배웠잖아. 그냥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법률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뭐. 오케이? 예,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422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가 있죠. 위에다 적으세요. 이거는 관할 세무서장이 하는 규정이야. 관할 세무서장. 양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다만 거기 424쪽 맨 위를 보시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반복 뭐 나왔죠? 여러분 매감 환기 나왔죠. 요거는 제가 양도체 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이미.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25쪽 가산세는 이미 우리가 했었고 볼 필요 없고 다만 426쪽에 올해 신설된 게 있네요. 여러분. 자,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3번 요게 올해 별표 하나 올해 신설된 규정이야. 여기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출전하면 여기는 안 낼 것 같아요. 근데 한번 개정됐으니까 의미만 봅시다. 거주자가 건물을 뭐 했대? 그러면 신축했대. 그러니까 이건 모든 양도 물건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을 신축하는 이걸 양도했을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이 취득일로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서 이게 전제 조건이야. 이때 그러면 5년 이내 양도하면서 양도세 신고할 때 양도세를 원래 뭘로 해야 되는데 실가로 해야 되는데 실가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고? 환산 취득가로 적용했다 그 얘기야. 실제 취득가로 하지 않고 뭘 했다고? 환산 취득가로 했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 건물 환산가액의 몇 프로를 5%를 가산세로 부과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몇 프로를? 5%를 결정세액이 어떻게 해서 더한다. 가산세 때리겠다는 이게 5%. 이때 설사 납부할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요 가산세 5%는 때리겠다. 그게 동그라미 2번이야. 자, 그렇게 보시고요. 눈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양도세 징수 환급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넘어가죠. 그 다음에 428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죠. 부가세 등으로서 여러분 항상 양도소득세는 뭐가 있으면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의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로 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방소득세를 한 번 더 내시죠.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지방소득세는 부가세로 부과를 하지 않고 뭐로 가세한다? 독립세로 가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밑줄 독립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뭐다? 독립세지만 항상 소득세가 있는 것에 뭐가 있다? 지방소득세가 있다.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뭘 받으면 감면을 받을 때는 무조건 감면세계일 때 몇 프로를 20%를 뭘 한 번 더 낸다고 그랬죠? 농어촌 특별세 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한테 깜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깜농. 하여튼 감면세 나면 묻지 마. 무조건 감면세계 몇 프로를 20%를 한 번 더 뭐를 낸다? 농어촌 특별세를 낸다. 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국내 자산은 양도소득세고요. 10번이 바로 이제 구외 자산입니다. 요거는 이번 단계는 설명드리지 않고 다음 단계 할 때 설명드립니다. 국내 거에 끝난 다음에 국외 나가야 돼. 국내 거도 정리가 안 되는데 국외 나갔다 못 들어올 수가 있어. 왜냐면 이걸 하려면 국내 걸 알아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요건 내버려 두시고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여러분 기타 국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68조 그 밖에 국세가 있죠. 자, 얘는 글자들은 기타야. 그 밖에. 그래서 그냥 앞에 소득세 총론은 그냥 가볍게 안 보셔도 돼요. 또는 보셔도 눈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 471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요게 한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그래서 다음 페이지 471조부터 부동산 임대소득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잠깐. 우리 지난번에 안 했죠, 요거는. 요거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지금부터 이제 어디로 간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부동산 임대소득 따로 사업소득 따로 구분해서 과세했다가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임대소득도 어디에 포함해서 과세하라?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임대소득 어디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 첫째, 과세 대상. 전체 포맷을 잡아야죠 또. 둘째, 과세 대상이라더라도 과세 대상을 제외하는 뭐 여러분? 비과세. 세 번째, 과세 대상일 때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 계산. 결론, 작년에 여기에서 시험에 나와버렸어. 그것도 간주 임대료 계산 문제에서 나와버렸어. 아주 어려운 문제. 역시 최고 난이도로 문제 나왔습니다. 다행이야. 작년에 안 본 게.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까지 크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이게 전체 구조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임대 사업소에 대해서 정리할 거. 작년에 제가 강의한 범위를 벗어나서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가 비과세 별표 3개, 여기에 과세 대상이 별표 하나, 여기에 별표 2개. 여기를 건드렸는데 우리가 한 범위를 벗어나서 나왔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자, 그럼 우리 과세 대상부터 한번 갑시다. 여러분 교재 어디 가 있냐면은 472쪽부터 보시면 돼요. 특히 올해 개정됐네, 여기가.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 여러분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전체 포맷 잡읍시다. 첫째,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또는 부동산상의 부동산상의 권리 또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여러분 혹시 이거 민법에서 들어보셨나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들어보셨나요? 다행이네요. 한 것도 있어. 그래서 공장재단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담보 물건인가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민법상 법정 담보 물건이다. 그럼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오? 아닌데, X인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 담보 물건은 3가지잖아. 뭐야? 저당권,
질권, 유치권 세 가지만이야. 민법상 법정 담보 물건이 아니라 이거는 관습법상 관습법상 담보 물건입니다. 그래서 은행 등 채권자 실무 편의상 만든 거지 민법에서 인정하는 오리지널 법정 담보 물건은 아니에요. 다 아시잖아. 민법상 법정 담보 물건 세 가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거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야. 관습법상, 실무에서 관행상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굴에 관한 권리 있죠. 그래서 광업권자나 조각권자나 또는 떡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얘들은 여러분 요것을 다 부동산 임대사업소에 때 요 말이 나와야 돼. 요걸 뭐 대여. 요게 바로 임대소득을 나타내는 키워드입니다. 요거를 뭐 함으로써?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온다고 여러분? 대여. 그러니까 부동산을 뭐 함으로써?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야. 부동산상의 권리를 뭐 함으로써?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바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과세 대상이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여러분 그냥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뭐 채굴에 관한 권리. 공장재단은 제가 은행에서 딱 한 번 취급했네요. 자, 공장에 대해서 대출을 하는 거죠. 그럼 공장 건물가, 공장 뭐가 있어요 여러분? 토지가 있죠. 응? 그래서 얘를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공장 건물과 토지는 뭐죠? 부동산이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담보 물건 설정 방법은 뭐죠? 등기죠. 동사는 점유죠. 그거. 그래서 부동산에서 담보 물건 설정에는 등기를 하면 되는가? 등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계속 이 부동산은 누가 사용하는가? 채무자가 계속 사유수여죠. 근데 동산일 때는 뭐 하는 거죠? 채권자가 점유하죠. 그래서 채권자부터 넘어와야 돼. 예를 들어서 예금 담보 대출한다. 그럼 예금 담보 대출은 동산이죠. 그러면 은행이 통장과 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동산이니까 은행의 채권자 점유죠. 근데 예금은 특성상 계속적 거래 관계를 유지하니까 일단 계속 통장을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주는 거죠. 이런 것은 무슨 간접 점유 뭐 이런 말 들어보셨나? 그죠. 역시 민법 하니까 눈들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빛나는 소리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제 얘는 뭐 하면 돼? 등기하면 돼. 그래서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얘가 뭐냐면 이 안에는 기계가 문제야. 공장에는 뭐가 있어야 돼? 기계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시다시피 기계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동산이네. 그럼 동산을 담보로 잡으니까 누가? 채권자 은행에 점유를 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빼가야 돼 은행이. 그럼 공장은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돌아가지 않잖아.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이때에 은행에서 요 동산에 대한 목록표를 만들어. 목록표를 만들고 여기다 등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공장재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은행 등 채권자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춘다? 우리는 어디다 초점 맞춰야 돼? 당연히 여기다 초점 맞추셔야죠. 그러면 자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의 부동산은 뭐냐? 딱 이건 하나만 기억하면 돼. 뭐야? 사실상의 모든 초지일간이죠. 양도소득 똑같잖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뭐냐? 사실상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죠. 뭐. 똑같이 임대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 임대 줬대. 무허가 건물 임대해서 임대료 받았대. 과세해야 안 해? 해야죠 당연히. 또 게임 끝이야. 이거는 끝이야. 그래서 시비는 여기서 걸어 출제는 까불고 있어요. 얘가 임대소득세 과세 대상 나면 이거 갖고 물어보지 이거 갖고 물어보지는 않는다고. 답은 여기서 물어봐. 부동산상의 권리. 이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상의 권리는 뭐를 말하냐? 전세권,
그 다음에 뭐 임차권. 자, 올해 개정된 건 여기서 개정됐어요. 뭐 지상권과 지역권이 올해 여기서 개정된 거야.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이 문제입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출제는 이거 물어볼 겁니다. 지상권과 지역권. HG? 그러면 돼, 여러분. 뭐? GG? HG? 애기가 뭐 떨어져서 막, 하고 주워 먹고, 하고 막 주워 먹으면 엄마가 뭐라 그래? HGGG? 그게 여기서 나온 거야. 자, 이때 요 지상권과 지역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면,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작년과 똑같이 기타 소득으로 가고요. 그 밖에 관련된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어 무관하면 이때는 바로 다시 여기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 지상권과 지역권 중에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공익사업과 관련이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것이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으로 오는 거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동산 임대 소득은 어디로 가라 여러분? 기타 소득으로. 요걸 꼭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법에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과 지역권은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 제외한다. 그럼 어디로 가라? 기타소득. 그럼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거는 어디로 가라니까? 부동산 임대소득. 즉 요거는 사적 간 계약에 의한 사적 간의 계약에 의한 사적 계약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고 올라가고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으로 가는 거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건 올라가라고요? 기타소득.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요거 별표 하나 쳐져 있네. 별표에 다 표시돼 있죠. 여기 제일 중요해. 됐어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통칙에 나온 거야. 기본 통칙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있다는 다음에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라고. 요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부동산 과세 대상에서는. 임대사업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잘 봐야 돼. 뭐를? 지지를 잘 봐야 돼. 자, 이제 비과세 갑시다. 역시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도 비과세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 3가지. 조금 시간이 지난다 그냥 끝내버릴까 한 번에 쉬었다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요것만 하면 되니까 좀 시간이 지났는데 쉬지 말고 그냥 계속 가겠다고. 예. 자,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요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비과세 3가지야. 첫째, 논밭 즉 전답을 작물 생산케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나요? 네, 있죠? 뭐 책이 워낙 좋으니까. 그럼 요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요거는 지방소득세로 과세예요. 지방세로 과세이기 때문에 이중 과세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득세로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입니다. 이건 이중 과세 방지입니다. 뭐로 과세한다고요? 지방세로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로 과세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과세는 무슨 과세가 돼? 이중 과세가 되기 때문에 요 논밭 전답을 작물 생산에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지방소득세로 과세한다. 따라서 소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로 나와 있는가? 비과세. 얘는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 눈팅만 하면 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눈팅이잖아. 그래서 여길 잘 봐야 돼. 이게 바로 뭐냐?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이죠. 이게 별표 3개짜리인가? 그 다음에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이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셔서 임대사업자 거래를 할 때에 반드시 여러분이 주택 임대사업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별표 3개짜리다고. 자, 그래서 주택을 몇 개, 여기 잘 봐. 1주택이 임대가 아니라 1주택의 소유야, 소유. 이거 가끔데 1주택 임대 생각하시는 분 계셔요.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이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자, 값이가
A주택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요걸 뭘 줬다는 얘기야 지금? 임대 줬다는 얘기야. 그럼 요는 뭐란 얘기야? 이게 비과세란 얘기야. 자, 을은 B주택과 C주택 두 개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요거는 하나는 거주하고 있고 하나는 뭐 하고 있다? 임대 줬다 그 얘기야. 이해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을씨는 주택을 두 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뭐 하고 있고 본인이 거주하고 하나는 뭘 줬다고? 임대. 얘는 과세야 비과세야? 비과세죠? 어? 라고 하면 안 된다고. 과세다니까 얘는. 에이씨 1주택이라고 그러면 아니 주택을 하나 갖고 있을 때 그걸 임대 주면 비과세란 얘기야. 얘는 주택을 몇 개 갖고 있어요 지금? 두 개 갖고 있잖아. 여기는 뭐래서 1주택 소유야. 그 오해하면 안 돼? 그래서 두 개를 갖고 있으면 하나는 본인이 뭐 하고 있고 거주하고 하나를 임대 줬다고. 그럼 요거는 비과세다고. 그러면 되고 안 되고 안 된다고. 과세다고. 비과세는 뭐다고? 1주택의 소유일 때야. 그러니까 내가 주택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 갖고 있어. 근데 그걸 뭘 줬어? 임대. 그럼 나 어디 가서 살아야 돼? 나도 딴 데 가서 임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딴 데 임차 가기 싫으면 이제 어디 가면 되는 거야? 서울역 가면 돼. 그 거기 서울역에 있는 사람들 다 1주택 소유자로서 다 임대 줘갖고 거기 와 있는 거야. 까불고 있어. 그러면 자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임대 줬단 말이야. 그럼 나 딴 데 가서 임차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임대료 받아갖고 임차로 내가 줘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싶은 건 뭐야? 1주택의 소유야? 어? 1주택의 임대가 아니라 1주택 소유의 주택 임대소득이라고. 요거 감 잡으셨죠? 요거 적어놓으면 확실히 요걸 갖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이씨 시험은 여기가 나오네. 뭐가? 단위. 그 1주택이 고가주택이 돼요. 또는 그 1주택이 9개의 소지하는 주택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비과세 해준다고 안 해준다고 여기는 안 해준다고.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요거 비과세냐 요걸 물어보지 않고 요걸 물어봐요. 여러분한테는.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셔야 하는 이유는 출전이 어디를 물어본지를 보란 얘기야. 거기 답과 해설을 외우지 마시고 그거 안 나오는 걸 열심히 외우겠다 여러분들. 갑갑해 그거 보면. 그래서 고가주택, 국내에 있는 1주택이 무슨 주택이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국외주택이면 가액과 관계이시 없이 주택수, 그래서 요거 국외주택 특징, 얘는 가액, 주택수, 불문, 무조건 과세입니다. 특징이야, 주택 가액, 주택의 수, 불문.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과세라고. 어디 있는 거는? 외국에 있는 주택은. 그게 얼마짜리냐, 몇 개 갖고 있냐를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과세라고. 이해하셨어요? 네. 자, 이해를 했는지 대답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틀린 사람 오늘 집에 못 가는 거야. 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집에다 문자만 보내면 돼. 나 오늘 못 들어가. 잘 봐. 옆에 살 거 컨닝하다 걸리면 부정행위자를 간주합니다. 자, 병은 국내에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또 국외에 B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를 봤더니 얘는 공시가격이 8억 원으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 임대 줬어요. 그리고 국외 비주택 역시 임대 줬어요.
자,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이때 국내에 있는 A주택을 8억 원짜리로서 임대 줬을 때의 임대소득 과세 여부와 국외 B주택 무조건 임대 줬을 때 과세 여부를 묻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가 비과세다 과세다를 결정. 얘는 무조건 내가 서비스로 얘기할게. 얘는 무조건 과세야. 자, 문제는 얘야. 국외 B주택 갖고 있어. 이걸 뭘 줬어? 임대. 얘는 묻지마 무조건 과세다고. 자, 국내 주택 몇 개 갖고 있어? A주택 하나, 요거 얼마짜리야? 공시가격 8억. 요거 임대 줬어. 자, 이제 비과세냐, 과세냐를 판단해. 생각. 둘 중에 하나, 과세, 비과세. 지금부터 이제 손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들 때, 바짝 여기다 귀에다 붙이시고 손 드셔야지. 이상한 모션 취하지 마. 뭐 이런다든지, 이러는 분도 있어. 자, 과세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세. 과세. 바짝 손 드세요. 세야 돼. 인원 봐야 돼, 얼굴. 두 자매 다든가? 확실히 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열 분, 열한 분,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한 분. 예. 21분이 비과세 손을 드신 거죠, 지금? 예. 응? 지금 제가 과세다라고 했잖아. 과세, 그럼 다시 해? 다시 빨리 판단해. 과세, 비과세, 빨리 판단하라고. 비과세입니다. 베리 콩글레줄레이션. 지금 손 들으셨던 21분은 오늘 집에 못 가는 걸로 당첨되셨습니다. 자, 국외주택은 무조건 과세죠? 자, 주택 1주택이죠? 이때 1주택은 어디 있는 거 마냐? 국내 거 마냐? 국내 거만. 그 네가 얘기 안 했잖아 아까. 그러면 안 되지. 주택은 다 어디 있는 거야? 1주택은 국내. 비과세 대상 항상 어디를 대상하는가? 국내. 그 국내 A주택 하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공시가 8억이란 말을 왜 했을까? 굳이 갑자기 생뚱맞게. 네, 고가주택이 아닌 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얘는 비과세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집에 안 볼라는 게 아니라 요때 주택은 어디 있는 거? 국내의 1주택을 말한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예. 자, 여기서 고가주택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역시 얼마 초과죠? 9억 원 초과. 요거는 뭐와 똑같죠? 양도소득세와 똑같아요. 단, 양도소득세는 실가 기준이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실가 기준이 아니라 거기 보세요. 자,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공시가격. 그래서 기준시가가 얼마인 걸 말한다? 9억 원 이하.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시가를 따집니다. 물론 기준시가는 여기서 뭐를 말하는가? 주택일 때는 공시된 가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은 9억 초과인데 무슨 가액 기준이고? 실지거래가액이야. 왜? 양도세는 양도를 했으니까 거래가 있잖아. 근데 부동산 임대사도 양도가 아니라 지금 뭐야? 보유죠. 보유니까 거래가격이 없잖아. 이해하시나? 지금 부동산 임대사도 양도가 아니라 보유잖아. 보유니까 실제 거래가격이 없잖아. 그래서 실가 기준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공시된 가격. 즉 이게 바로 기준시가가 된다. 국세는 뭐가 나온다 해서 기준시가, 지방세는 뭐가 있다 해서 시가표준에 구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이제 소규모 갑시다. 소규모. 자, 여기서 소규모는 얼마를 말하는지 아셔야 되죠. 그러면 요거는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을 임대해서 주택 임대에 따른 1년 동안의 무슨 금액이? 총수익 금액이. 자, 얼마 여기는? 얼마? 2천만 원 이하를 말합니다. 이런 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주택을 임대함으로 인한 총수익 금액이 얼마다고?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월 200을 못 받은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연 1년 동안에 받은 금액이 얼마면 2천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단, 요거는 영구적 규정. 그래서 요거는 영구적 규정인데요. 1주택 소유에 대한 비과세는 영구적 규정인데 요거는
한시적 규정으로서 2018년 12월 말에 한해서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 비과세가 아니라 한시적 비과세입니다. 한시적 비과세. 그런데요, 요거는 지금 계속해서 2년씩 연장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2016년 말까지였다가 2016년도 개정이 되면서 말에 개정해서 2년간 연장한 거야. 또 금년 말 되면은 내년도 개정안 나올 때 이걸 2년 연장할지 종료할지는 이제 결정되죠. 그래서 여기서 주택 임대 총 소규모는 얼마를 말한다, 여러분? 2천만 원 이하.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비과세를 철저하게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475쪽에 주택수 계산이 나와 있어. 찾으셨나요? 네.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오는데, 즉 1주택을 뭐 할 때 소유한다고 그랬죠? 네. 1주택 소유자 임대소득이 비과세잖아. 이때 소유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비과세에서 1주택 소유자는 임대소득 비과세잖아. 이때 1주택 소유할 때 이 주택 소유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야. 그게 뭐야 여러분? 주택수 계산.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나는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럼 밑줄. 다가구 주택은 원칙 한 개의 주택으로 보라 그 얘기입니다.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거라고 보라고? 하나.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규정인데, 나 누구다고? 다가구야. 다세대야 다가구야. 다가구야 다가구. 다가구는 무슨 주택이야? 단독주택이잖아. 그러면 몇 층이하고 여러분? 3층 이하죠. 또 이게 뭐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출입문. 출입문이 하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다 고쳐가는 거죠. 좌우하고 물어다니면서. 여기 집주인이 살고 있죠. 그리고 다 뭘 줬어? 임대 주는 거죠. 임대. 그럼 과세, 비과세? 응? 비과세다고, 비과세. 왜? 1주택의 소유니까. 그래서 다가구는 괜찮네. 그러나 뭐는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가는 거야? 네. 보시고. 자, 공동소유주택일 때 봅시다. 공동으로 주택 하나인데, 주택은 하나인데 이걸 몇 사람이? 두 사람이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상이. 그래서 뭐 하고 있으면 공동했다. 자, 밑줄 누구 거로 봐라. 지분이 가장 큰 자. 밑줄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부부가 50%씩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 밑에 박스 밑에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때는 각각의 소유로 보래. 각각의. 그러니까 각자 1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렇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 명 이상으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지분이 가장 큰 자들끼리 모여서 합의해서 그들 중 한 사람의 소득으로 몰아버릴 때는 그 소득으로 보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의 기속자를 정한 경우는 그의 소유. 이게 무슨 소리냐? 부부가 공동의 명의로 주택을 하나 산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거를 뭘 준가? 임대 준 거죠. 임대. 그러면 1주택 소유는 뭐가 되는 걸래? 비과세야. 근데 문제는 이게 무슨 소유라는 게 문제야? 공동소유. 그럼 이때는 누구의 주택을 보라는 얘기야? 지분이 가장 큰 자. 근데 부부가 얼마씩 갖고 있으면 50%씩 갖고 있으면 똑같죠? 이해하시나요? 그럼 이때 누굴 거를 볼 거냐 할 때는 원칙 각자 1주택이지만 합의를 봐갖고 한 사람의 소득으로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소득 금액이 다른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사람 걸로 몰아야 돼? 종합소득 금액이 적은 사람의 걸로 몰아야 돼? 그렇죠. 적은 사람 걸로 몰라야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니까 바로 이거죠. 본인과 배우자. 누가? 부부. 부부가 각각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대. 그때는 어떻게 알아? 합산해서 계산하라. 자, 요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부부 가불이 있는데 아이 배고프다. 당이 막 떨어지네. 갑자기 확 오네. 자, 부부 갑이 있고 을이 있어. 갑은 A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을은 비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여기서 우리 갑을이 뭐 하고 있고요? 거주하고 있고요. 요걸 뭘 줬어요? 임대 줬어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좀 과세하는 거죠? 요 과세냐 비과세냐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과세 비과세. 응? 이제 힘도 없어. 빨리빨리 대답해. 응? 과세입니다, 결론. 아유, 다시 와야 되네.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과세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각자 하나씩 갖고 있던 이걸 어떻게 하라?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얘는 2주택의 소유로 보기 때문에 1주택 소유가 아니야. 그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비과세 마무리 짓고 여기 갑시다.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갑시다.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이제 비과세 못 받으면 이제 뭐죠? 과세죠. 과세. 자, 이제 갑시다. 몇 페이지인가요? 다음 페이지 나와 있나요? 자, 거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 계산합시다. 자, 여러분 세법에서 뒤에 금액이 붙으면 뭐를 말한다? 과세 대상 금액으로 확정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 또는 세법에 무슨 글자가 붙으면 금액, 그러면 과세 대상에서 확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때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금액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 금액에서 요 총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를 필요 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게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법에서 말한 과세 대상은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금에서 요걸 얻기 위해서 희생된 뭐 필요 경비를 뺀 거죠, 뭐.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공인중개사 이 수수료는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총수익 금액. 그럼 뭐 이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사무실 임차 비용들 기본적으로 나가겠죠. 또 각종 공과금, 또 소공 쓰면 인건비, 그거 필요 경비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 항상 기본적으로 필요 경비는 반드시 장부에 기장이 되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러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모든 사업자가 복식부기에는 회계장부를 기록하지는 못해. 특히 공인중개사는 매출액이 대규모 사업자가 아니라 소규모인 영세사업자잖아. 그래서 영세사업자한테 복식부기엔 이한 장부를 기장하라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이런 간편장부 대상자라서 따로 계산해 이 사람들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필요경비로 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장부 증빙서인데 그 영세사업자들은 요거를 편의를 좀 봐주는데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물어보진 않아요 여러분한테. 그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요걸 물어봐 여러분한테. 요 총수익 금액이 뭐냐 그 얘기야. 그럼 이때 이 총수익 금액은 세 가지로 구성돼 기본이. 임대료. 임대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생각하세요? 월세.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간주 임대료. 작년에 여기서 계산 문제 식이 나왔어요. 계산식. 이 간주 임대료 계산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책에 나와 있죠. 간주 임대료 계산식. 뭐 보기도 짜증납니다. 왼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막 적혀 있죠? 응? 그거 물어보는 문제 나왔어. 그게. 그것도 맨 마지막에 있는 금융수익이 뭐냐. 빼는 금융수익을 물어보냐. 이걸 왜 물어보냐. 정말. 그래서 또 틀렸지 뭐. 그래서 임대료,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이거나 물어보지 뭐. 관리비. 여기까지가 기본 포맷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옆에 또 뭐 하나 있죠? 뭐 있어? 보험 차익 있죠? 이거는 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임대하던 부동산이 화재가 났어. 그럼 화재가 나니까 보험에서 또 뭘 받아? 보험금. 그 보험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는 결국 요거죠. 세 가지. 뭐 임대료, 그다음 뭐 간주 임대료, 그다음 뭐 관리비. 요게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임대료는 뭐야, 여러분? 월세. 월세 받은 게 과세 대상이라는 얘기야. 월세. 문제는 얘가 문제예요. 간주 임대료. 제목이 뭐라 돼서 여러분? 예, 간주, 즉 임대료로 뭐예요? 간주해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요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임대료 할 때 여러분 우리 임대 방식은 뭐도 있고 전세도 있고 뭐도 있어 여러분? 임대도 있죠. 그러면 전세는 뭘 받죠? 전세금이 있죠. 그럼 뭐는 없죠 여러분? 월세는 없죠. 근데 뭘 주면 임대 주면 뭐가 나오죠 여러분? 보증금과 뭐로 나오죠 여러분? 월세가 나오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이 중에서 과세 대상 소득은 어떤 거란 얘기야 지금? 요거야 요거. 요게 과세 대상이란 얘기야. 그러면 뭘 받은 거는 전세금과 보증금은 아시다시피 요거는 전세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임치 목적물을 반환받고 임차인한테 돌려야 되는 뭐야 여러분? 부채죠 부채. 얘가 소득이지 얘는 소득이 아니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알잖아. 전세금은 전세 끝나면 줘야 되잖아. 전세 목적물 돌려받고 전세금 임차인한테 돌려 얘 나가는 거 아니야. 방 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부채 소득이 아니라 뭐다고? 부채야 부채. 그래서 원래 과세 대상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야. 근데 자 봐.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은 있는데 주택이 있는데 요거를 뭘 준 사람은 주택을 뭘 준 사람은 전세를 준 사람은 과세 대상 소득이 없어. 그죠? 다 뭘로 받았으니까?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자, 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그러니까 뭘 받고? 보증금과 월세를 받았어. 그럼 여기서 뭐만 과세 대상이야? 월세. 그러면 보증금을 많이 받으면 월세는 어떻게 되는 거? 줄어드네. 거꾸로 보증금이 줄어들면 월세가 어떻게 되네? 증가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부동산인데도 그 임대 조건에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이 막 다 달라지는 거야. 이해하시나요? 똑같은 부동산 하나인데 그놈을 전세 줬을 때 또 임대 줬는데 보증금을 많이 받아서 적었을 때 이에 따라서 과세 대상 소득이 있고 없어지고 적어지고 많아지고 그래야 돼.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아. 전세를 준 사람은 과세 대상 소득이 없고 월세 받는 사람은 과세 대상이 발생하고 그것도 보증금에 따라 달라지고. 이해하시죠? 저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교수님 저 주택을 그전부터 주택을 임대 주고 있었는데요. 예. 그동안 소득세를 한 번도 안 냈거든요. 예. 근데 몇 년 전 2년 전부터 갑자기 소득세 내라고 연락이 와요. 세무서에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 그 대부분 그런 분 중에 하나가 뭐야? 뭘 주다가 전세 주다 뭐로 전화해 보니까 월세 전화해 보는 거죠. 월세. 그럼 전세가 그동안 없었단 말이야. 근데 뭘 주니까 월세니까 이거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그다음에 이거 간주 임대료 얘가 문제야 지금. 그러면 전세를 받는 사람 과세 대상 소득이 하나도 없고 보증금을 받으면 이걸 많이 받으면 월세가 줄어들죠. 그러면 너 이걸 받았으면은 전세가 보증을 받았으면 최소 은행에다 예금하면 뭐가 나올까? 이자.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이자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이자를 뭘로 보아서? 월세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간주임대료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받은 사람도 요거를 월세로 전환시켜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전세주나 월세주나 다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결론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으면 최소 이자 나올 거 아니야. 그 이자 상당액을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월세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간주임대료. 그래서 제목이 뭐야? 임대료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여기부터. 의미는 안 물어봐 여러분한테. 의미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뭘 물어보냐. 상가 등은 무조건 과세입니다. 여기서 상가 등은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이면 주택일 때 여길 잘 봐야 되는가? 시험은 이걸 물어봐.
주택일 때는 간주임대를 원칙, 과세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과세를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주택은 안 하겠대. 왜냐?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못 줍니다. 그러니까 상가 등 일반 토지일 때만 간주임대를 때리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주택까지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택 임대사업자 때 과세하면 그게 누구한테? 임차인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택은 가능하면 안 건드리는 거야. 그런데 무조건 과세를 안 하게 되면 너무나 다주택자들도 세금을 안 내게 되니까 다주택자들은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임대가 아니야 소유야. 자꾸 이거 임대를 생각하시면 큰일 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 등의 금액이 얼마? 3억 원을 뭐하면? 초과를 하면 그때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초과액의 결론 60%를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작년까지 솔직히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네요. 근데 작년에 여기까지 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 몇 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받은 보증금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하면.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주택을 몇 개 임대 줬냐가 묻지 않습니다. 하여튼 보증금액이 3억 원 초과하는 겁니다. 몇 주택을 소유하면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임대로 인한 보증금이 얼마 초과하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 임대 소유자는 과세겠다. 단 초과액에 대해서 몇 프로만 과세하냐면 사실 60%만 과세합니다. 60%만. 그래서 작년 여기까지는 안 들어갔어. 그냥 여기까지만 했어. 여기까지만. 그래서 332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332만. 뭐만 기억해달라고? 332만. 3주택 이상 소유에 3억 원 초과 보증금에 대해서 과세. 33만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출전이 또 항상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너 여기까지 설명했지? 그래갖고 더 들어가 버렸어, 이 새끼가. 그래서 어딜 물어봤냐? 작년에 477조 맨 위에 박스. 그 계산 산식에서 해당 과세기간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별표 3개 표시했죠? 각주 표시로 빼냈어, 그것도. 그럼 뭐를 말하냐?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 합계액을 말하는데 여기다가 유가증권을 집어넣고 이것도 맞니 틀렸니? 이걸 물어봤어요, 스키가. 흉측한 놈이에요. 아주 흉측한 놈이에요. 이놈이. 이거 맞으라고 낸 거야? 틀리라고 낸 거야? 못 맞추게 하겠다는 얘기야. 나 이런 문제를 왜 내는지 공인중개사한테. 자, 491조 한번 잠깐 보세요. 다 왔어. 이제 끝이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나부터 쓰러질 것 같아, 나도. 7번이 5번. 이럴 줄 알았으면 쉴 걸 그랬다. 아씨. 5번. 임대 보증금의 간주 임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 배당금 여기까지인데 여기다 뭐 하나 더 주면서 밑줄 유가증권 처분이 집어넣고 이거 맞았게 틀렸게 이거 물어본 거야 스키가. 이건 여기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항의해야 돼. 산업인력관리공단에다 수험자를 들고 놨고 야 이게 공인중개사한테 이거 공인회계사 세무사한테 계산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걸 왜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냐고. 얘가 좀 공인회계사인 줄 알고 냈나 봐. 출제원이. 네, 제가 알기로는 국세청 뭐 가장급위에서 낸 줄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문제 내는지를 모르고 낸 것 같아. 아, 나 공인회계사 문제 내나 보다. 그래갖고 이거 낸 것 같아. 그걸 물어보니 맞춰 못 맞춰? 못 맞추는 거죠. 버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한 문제 새빠지게 준비됐을 거기서 물어가는 바람에 한 문제 틀렸잖아 또.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가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너무 그거 예외적인 문제까지 이거 다 하겠다. 그러면 끝이 없어. 마지막 동그라미 3번 관리비만 한번 보고 끝냅시다. 관리비. 책도 없지만 내가 끝날 때 끝난 거야.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야. 동그라미 3번 관리비 요거 봐야 돼. 관리비는 한마디로 말해서 같이 봐요. 다 아시지만 여러분이 임대료 외에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거죠. 이것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단 중요한 건 그 밑에 거야.
일단 관리비는 과세 대상 소득이다. 단 전기료나 수도료 등의 물질 공공요금은 실제 납부한 거기다 적어놔. 실제 납부한 전기료나 수도료 등 그래서 앞에다 붙여.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렇게 보는 게 나아. 그 단서까지 보면 단서가 더 어려. 다만 납부액이 지급받은 금액보다 작은 경우는 그 초과 금액을 총수금에 산입한다. 뭔 소리야? 즉 관리비를 받았는 것 중에서 전기료, 수도를 받은 거에서 그 실제 납부한 금액, 그 초과하는 거는 과세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관리비 받았다, 과세 대상이다. 다만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편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임대소득 마무리 합시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478쪽에 사업소득, 기타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인데 이건 들어가지 마. 딱 공인중개사 시험에 2번 나왔으니까 그 2번 나온 것 때문에 들어가기는 뭐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조금 더 들어가면 돼. 부동산 임대소득.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요일날 모처럼 시중 못하시고 나오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